배터리 업체랑은 굉장히 활발하게 협력을 하고 있죠. 뭐 사실은 파나소닉, 네, 파나소닉, LG엔솔, CATL까지 네. 굉장히 그런데 저는 사실 최근에 왜 그렇게 파나소닉이 그 미국 전기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서 왜 전기차 시장 미국은 2025년에 30%도 성장 못할 지금 현재도 이미 성장률이 낮죠. 20% 초반까지 떨어졌고 25년, 26년도 30% 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투트랙으로 간다 그래서 혼다나 토요타 자기네들 자고 완성차 비중 높이고 테슬라 비중 줄이겠다고 하고 GM하고 네. 포드도 줄이겠다라는 거죠.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배터리 출하량이 뭐 7%, 8%씩 매달 그냥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그 시장을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 그 정도 물량을 쳐내고 그 정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LG엔솔 정도밖에 없으니까 LG엔솔하고의 좀 더 협업 관계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테슬라가 만약에 배터리 업체 말고 잘 하고 있는 전기차든 그 미래의 차가 될 것들을 잘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어떤 뭐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분을 산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이런 그 모빌리티 시장의 확장성을 보고 좀 긴밀하게 좀 협업 관계를 유지할 회사가 없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조인트 벤처를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죠. 네, 7조. 네.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죠. 3조인가요? 뭐 이 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폭스바겐에는요. 개발자가 6천 명 있어요. 6천 명이 있는데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레거시 기업이 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고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텔란티스를 보세요. 스텔란티스는 정말 큰 기업이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크라이슬러가 있고 집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뭐 또 뭐 픽업 트럭도 있지만 브랜드도 있지만 프랑스에는 르노와 시트로엥이 있는 거고 르노가 아니라 푸조하고 시트로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 피아트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탈리아하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전기차 한 대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못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드하고 GM은 지금 자동차를 팔면 적자예요. 적자죠. 네. 그러니까 구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내의 노조하고의 관계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는 잘 푼 거죠. 예를 들면 현대차 노조의 울산 공장에다가 전기차 짓는 조건으로 신규 채용 딜한 거잖아요. 노조에서 반대한 거잖아요. 독일에서는 저항이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 크게 질서 재편이 옵니다. 많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벤더들의 저항들이 있는 거고 노동조합에서도 저항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모터 전문가로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모터 전문가로 내가 임원도 됐어요. 제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내연기관 전문가로 임원됐는데 찬성할까요? 절대 안 하죠. 사내 정치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내 정치가 엄청날 수밖에 없는 거고 폭스바겐이 그나마 빠른 속도로 전환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시장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게 폭스바겐인데 중국이 전기차로 전환하니까 폭스바겐도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가려고 했던 거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디젤 게이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이 사기 첫전에 디젤이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디젤이 뭐가 깨끗해요. 클린 디젤이라는 상품으로 토요타 하이브리드에서 미국에서 경쟁했는데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연기관 담당 임원들이 대부분 구속됐습니다. 그러면서 내연기관의 정치 세력들이 일시에 정치적으로 숙청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결과가 오면서 전기 자동차파가 권력을 잡아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그나마 폭스바겐이 브랜드에 여러분 포르쉐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폭스바겐도 있고 유럽에서 많이 있는 시애트라든지 뭐 스코다도 있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람보기니 뭐 이런 거 다 여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전기차로 전환의 이 정도의 속도를 내는 것은 정치 권력 투쟁에 있어서 내연 기관파를 물러나게 했던 것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시장으로부터의 압력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이 전환을 가속화시켰다라는 거고 현대는 기아차는 매우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봐요. 현대 기아차 내에서도 내부가 말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3, 4년 전만 해도 현대 기아차가 맨날 뭔 얘기했어요. 수소차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수소차를 간다라는 건 여러분. 수소차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수소 에너지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R&D 투자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뭐 탱크라든지 잠수함에 뭐 수소 연지 있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뭐 비행기 된다든지. 근데 여러분 동네에다가 수소 에너지 충전소 만들면 여러분 찬성하시겠어요? 바로 데모 일어납니다. 수소 에너지 저장소는요.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폭발하는 거랑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폭탄 하나 터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 충전소를 못 만들어요. 국회에 수소 에너지 충전소인데 국회의원들 지들 무섭다고 그거 철수시켰잖아요. 이런 것이 수소 에너지 충전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중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단위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내연기가 분파가 수소차를 밀었던 거죠. 그래야 자기네들이 내연기관과 유사한 부품에 엄청난 부품이 들어간 수소기가 에너지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중심에 있는 전통차가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내부의 갈등도 있고 또 하나는 BMW도 마찬가지잖아요. BMW는 아직까지도 전기차를 팔면서도 전기차에서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네. 수익을 못 내는 사업을 CEO가 1년, 2년, 3년, 4년 끌고 간다? 그럼 사내에서 왜 돈도 못 버는 거 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NC 소프트웨어가 왜 요즘 힘듭니까? 다 리니지 했던 사람이 떼돈 벌었는데 자꾸 새로운 네. 게임 스타트업들을 네. 만들어주면 내부에서 그냥 리니지나 하지. 돈 많이 버는. 이런 것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의 생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미 있는 경쟁자는 오히려 새롭게 설계했던 BYD가 그래서 강력하다라는 거고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 무서운 이유는 내연기관의 레가시, 전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질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질주하는 거고 이 질주를 지금 너무 무섭게 받아들이는 것이 유럽에 있는 기업들인 거죠.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럽에도 관세를 갖다가 원래 10%에다가 38.1% 더해서 48.1% 도입했는데 독일은 반대했어요. 독일은 관세 도입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독일 자동차 업체들 폭스바겐과 멜체스 벤츠와 BMW는 이 세 개 기업은요 유럽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판매하는 매출과 미국에서 판매하는 매출보다 중국 매출이 커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독일 기업들한테는. 그런데 여기에 내연기관도 아직 많이 팔고 있어요. 전기차도 조금씩 팔고 있지만 그런데 이 시장에서 보복 관세가 들어와 버리면 독일 차들이 못 파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전환이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곳에서 지금 경쟁력이 나온다는 거. 토요타가 안 하는 이유는 내부의 하이브리드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빠진 거예요. 저는 이거 코닥이나 뭐 후지필름하고 똑같은 꼴이라고 봐요. 그나마 정말 역사적으로 기회가 열렸고 잘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기아차라는 거예요. 그나마 저렇게 전기차를 지금 현대기아차는 한국에서 안 팔려도 돼요. 지금 현대기아차 없어서 사람들이 못 사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전기차 안 사도 현대기아차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역대 실적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안 팔려도.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만큼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또 중국에는 하나도 못 팔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것은 전기차 시장이 대세의 흐름을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기아차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네. 테슬라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현재 경쟁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AI 로봇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그래서 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었던 것은 AI 로봇이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볼 수가 없죠. 다 룰 베이스 아까 말했던 휴레스틱 코드죠. 즉 저 물체를 봤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 저 물체를 봤을 땐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다 인간이 다 조정을 한 거고 두산 로보틱스에서 만든 거는 정말 1mm의 오차도 없이 다 정해진 룰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다 룰 베이스. 다 룰 베이스의 로봇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유튜브에서 보셨던 피규어 AI 테이블 위에 먹는 걸 좀 집어줘 그랬더니 사과를 집어주는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AI가 결합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요즘 트렌드는 AI와 로봇이 결합되면서 이 가능성들이 지금 무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FSD랑 동일합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FSD를 옵티머스에 그대로 넣고 물론 추가 튜닝은 해요. 왜냐하면 차량은 1cm나 2cm의 저항물이 생겨도 흐면서 뭐 방지턱이 있어도 지나가잖아요. 근데 로봇은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균형을 잡는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물건을 들을 때의 에너지보다 균형 잡는데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바퀴를 달린다든지 이러면 에너지가 소비량이 확 줄어들어요. 근데 이 사람처럼 이족 보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엄청나게 듭니다. 왜냐하면 뭐 박스가 있어서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균형을 잡으면서 안 넘어지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 넘어지면 여러분 바로 AS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거니까 AI만큼 배터리가 중요하죠.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4680 배터리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왜?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세 번째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전기 모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것은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구동기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근육이죠.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 리니어 액추에이터, 회전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뭐 로테이션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이제 이런 회전 구동기하고 앞뒤로만 움직이는 이런 구동기로 이제 여러 개인데 수십 개의 구동기가 들어가거든요. 이 구동기가 뭡니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로 만드는 거거든요, 기술로. 그렇다면 요 세 개 다 가지고 있습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죠. 4680 배터리도 외주도 할 거지만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FSD 내재화되어 있고, 모터는 100% 내재화되어 있죠. 이러한 내재화되어 있는 기술을 그대로 3대 요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뭐라 그러냐면 가격을 얘기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피규어 AI가 나왔는데 한 대당 10만 달러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넘어져 있는 거 막 일어나고 있는 거 되게 멋져요. 전기 구동기로 바꾸면서 그전엔 전기 구동기도 아니었잖아요. 전기 구동기 하고 있는 거 멋져요. 그런데 10만 달러랍니다. 그렇죠. 한 대당. 그러면 누가 사요? 이거 최근에 테슬라 25,000불 밑으로 가겠다 그러죠. 떨어뜨리는 가격도 떨어지는 것도 네. 중요하고요. 판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로 나갈 가능성도 높죠. 리스로 나가서 처음에 얼마 주고 매달 얼마 구독료를 내겠죠. 구독료가 뭐보다 싸야 됩니까? 한 달 인건비보다 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에서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뽀다구 내려는 사람 아니면 사장이 네네. 왜 로봇을 들여요? 네네. 저가 노동력, 최저임금 노동력을 쓰는 게 낫죠. 그러니까 즉 한 국가의 최저임금보다 싸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최저임금이 너무 싸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까지 들어가려는 거는 극한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인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로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로봇을 궁극에서는 인도에도 팔아먹겠다. 중국에도 팔겠다. 한국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미국은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인건비 비싼 유럽은 당연히 이런 데부터 먼저 들어갈 거예요. 인건비 비싼 데부터. 미국과 유럽 시장이 먼저지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과 인도 시장 가장 늦게 들어올 거예요. 테슬라도. 왜냐하면 그 가격 경쟁력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또 하나 저는 옵티머스가 로보택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거라고 보면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동차만큼 아니지만. 네네. 그건 뭐냐면 잔고장이 많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잔고장이 많이 나면 AAS 그 서비스가 촘촘하게 예를 들면 안산공단에서 옵티머스가 도입되려면 안산에 테슬라 옵티머스 서비스 센터가 설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걸 안 해줘야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건 다 비용 이슈잖아요. 그러면 팔아도 손실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AS를 자주 해줘야 되면. 그러니까 애가 넘어져도 안 되는 거고. 넘어져서 어디 우리가 무릎이 깨지면 데일밴드 붙여야 되는 것처럼 로봇도 여러분 데일밴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AS 비율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르익는 거. 제가 항상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나가서 2026년부터는 막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서히 오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격 경쟁력과 AS 비율을 확 낮춘 이 시기가 오려면 옵티머스도 저는 2028년이나 2029년 가야 대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부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외부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조금씩 판매할 거예요. 아주 조금 상징적으로. 그때만 해도 주가는 오르겠죠. 그러나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나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얘기하는 10배 오른다 이런 거는요. 대중화가 되지 않으면 대중화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대중화에 성공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테슬라가 처음에 모델 3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 10배가 오른다고 얘기하면 모델 3 만들면서 10배 올랐잖아요. 모델 3 사람들이 전기차 당시 저도 그 당시 전기차면서 최대 주행 거리가 200km밖에 안 됐었어요. 모델 3 나오면서 이거를 400km로 옮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러면 이거 그다음에 배터리도 바닥에다 깔게 된 거 이런 것도 테슬라가 만들어낸 거죠. 이거를 지금 현대자동차도 그대로 카피하고 모방하는 거고 중국의 자동차들도 카피하고 모방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때부터 형성이 된 거잖아요.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넘으면서 수익률이 좋아진 거고 이렇게 돼야 주가도 오르는 겁니다. 주가가 그냥 미래 상승만으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즉 옵티머스에서도 두 자리 숫자의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로보택시에서도 두 자리 숫자의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화의 시대, 사이버 트럭도 작년 말부터 생산했지만 아직까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 그럼 옵티머스도 초기 생산에서 2, 3년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까지가 옵티머스가 오려면 여러분 여유 있게 좀 보시면서 테슬라를 내가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 큰 흐름까지 보지 않으시면 근데도 위험성은 있죠.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건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 지금 테슬라한테 여러분 이 방송에서 장기 투자 하라고 권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런데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대중화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기술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도 시장에서 실패한 역사적인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는 에디슨과 싸웠던 테슬라잖아요. 전기를 만들었던. 지금 보면은 테슬라가 맞았어요. 근데 에디슨이 사기친 거잖아요. 교류가 더 중요하다. 시장에서 기술이 좋아도 당시 진짜 자동차 테슬라 말고 전기를 만들었던 직류론 테슬라 그거 회사 망했잖아요. 그리고 1980년에는 소니의 팔방식이 VHS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력에서는 좋아도 시장에서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아직까지도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하지만 저는 매우 테슬라가 그나마 이 부분에서는 근접해 있다는 거. 왜? 자동차와 옵티머스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FSD를 자동차를 위해서 개발했지만 옵티머스에 쓸 수 있다는 것. 다른 로봇 회사는 이 AI를 새로 개발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비용이 들 거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AI 칩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줘야 되는데 테슬라는 FSD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 지금 만들어 놨어요. 텍사스 공장에서 더 확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로봇에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배터리 사이버 트럭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모든 모델 확장하기 위해서 4680 배터리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옵티머스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판매량 계속해서 늘려나면서 자동차 모터, 전기 모터가 계속 만들고 있다고 그 모터도 계속해서 버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버전 3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버전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옵티머스에서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판매 가격을 25,000달러 하는 말은 싸게 만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못 만들면요 다른 회사는 이 시장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가 원래 뻥카 잘 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거 맞추려면 시간 걸릴 거예요. 이거를 맞춰낸다면 성공하는 거죠. 근데 25,000달러 못 만들어내면요. 이거는 아무리 이 로봇이 훌륭하고 인간을 대체해 줄 수 있어도 공장에서 작성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이것의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 것도 함께 보시면서 기술력도 보셔야 되지만 보시면서 이 시장을 보셔야 된다. 근데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좀 테슬라를 좀 신뢰하는 것은 팔콘 9도 보세요. 스페이스X. 스페이스X가 왜 이렇게 성장하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로켓. 재활용하는 로켓. 그래서 로켓의 일회 발사 비용을 반 이상 낮췄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경제성의 논리거든요. 이 경제성을 맞추는 기술 혁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그래도 가장 AI 로봇 시대를 근접해 있는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지금 테슬라 주문 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해 주셔서 긍정적인 얘기도 마지막으로 조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건 진짜 저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일론 머스크 그 경영자의 어떤 말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계속 얘기 중간중간에 나온 거는 중국의 강력한 뭐 전기차 관련돼서도 뭐 BYD나 CAT를 얘기하셨지만 소프트웨어도 관련 측면, 그다음에 하드웨어 측면도 중국의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테슬라가 너무 이 중국에 많은 강력한 어떻게 보면 경쟁에 놓여 있는데 그 테슬라를 좀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과 아니면 테슬라 투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저는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도 오너고요. 네.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도 오너 리스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네. 거고 또한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없었다면 테슬라가 있었을까 스페이스X가 있었을까 없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에서는 정치적 리스크도 이제는 또 하나 추가가 됐죠. 왜냐하면 특정 정당을 그렇죠. 네. 기업인이 지지한다는 건 그렇게 권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리스크 분명하게 여러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리스크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타임라인 리스크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하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시간 약속을 지킨 적은 없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몇 년도에 뭐 하겠다, 몇 년도에 뭐 하겠다 지킨 적 한 번도 없는데 다만 그 시간에 뭘 하겠다고 했을 때 뭘 하겠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지켰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관련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테슬라와 관련해서 지키지 않은 약속은 없다. 다만 시간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6년에 옵티머스를 외부에 판매한다는 거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한 300%는 오르겠지 해가지고 2026년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2026년까지는 대출 다 받아가지고 상환을 그때 하는 걸로 해서 투자 이거는 완전히 자살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은 절대 신뢰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들은
맞다. 그러니까 그 약속한 바는 지키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 이제 리스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정치 리스크죠.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인데 이번은 지오폴리티컬한 즉 중국의 리스크가 클 수가 있는 거고 중국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당연하게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해서 이득을 보다가 지금도 미국은 GM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자동차를 판매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상하이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아니라 손실을 보게 된다라면은 빗장을 걸어 담는 걸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 테슬라가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공장은 땅도 테슬라 땅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땅이잖아요. 그 조건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러 번 들어간 거예요. 왜 아니냐면 모든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만 중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테슬라가 합작 회사가 아니라 단독 회사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건으로 뭔가 중국은 테슬라에 대한 컨트롤 요소가 통제 요소가 필요하니까 땅을 판매를 안 하는 거고 대여를 해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대여 기간이 끝나면 공장 빼야 되는 방 빼듯이 뭐 이래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의 리스크들이 미중 갈등이 격화될 때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위치가 분명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 시장이 그래도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흔히 말하는 반미 정서가 형성이 돼서 미국 제품 사지 말자 할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기업은 애플, 두 번째 테슬라 이런 리스크 분명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갈등 국면으로 치닫을수록 네. 테슬라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이 당분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더욱더 강화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 또는 유럽과 중국의 갈등 또는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결코 테슬라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방식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옵션 투자를 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하나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주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있을 때마다 사 모으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적립식 분할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냥 국민연금 열듯이 하고 있고 저는 테슬라 주식은 2030년 이후에 팔겠다라는 생각의 재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 전에 필요한 돈은 테슬라 주식을 사지는 않고요. 그래서 2030년 이후에 테슬라 주식을 팔겠다라는 원칙은 세우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저의 파이낸스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으로 잡으신 거는 옵티머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숫자로 가시적인 재무제표에 찍히는 게 다 총괄적으로 다 되는 시점이 2030년이에요. 네, 그걸 보고 제가 책에도 그 부분을 썼고 그래서 모델 3가 테슬라에게 1000%의 주가 성장을 선사했듯이 이 옵티머스와 로보택시가 그럴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데 저는 2030년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30년 전에 필요한 돈을 테슬라 주식에는 쓰지 않습니다. 박사님 얘기에 너무 빠져들었는데요. 장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팔콘 9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